안녕하세요. 현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 3주차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키마 읽고 영상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다들 스키마 읽고 오셨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1단계 지문 스캔 들어가 봅시다. 자, 1단계 지문 스캔입니다. 지문에서 반복되는 중심 화제는 무엇일까인데 선생님이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중심 화제가 모여서 글의 주제를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글을 한번 스캔해보고 이 단어가 반복되는구나. 그러면은 이 단어를 중심으로 글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지문을 스캔해봤더니 기납, 문제, 개연성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1문단에서부터 기납, 어쩌고 연역, 어쩌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지, 그리고 이 기납과 가운데 개연성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를 토대로 2단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2단계 1문단을 읽고 글의 목적이나 본론 예고를 확인한다입니다. 자, 1문단은 우리가 글에서 처음 만나는 부분입니다. 즉, 긴 글에서도 1문단을 제일 처음 보고 그래서 1문단을 잡지 않으면은 마지막 문단까지 다 읽더라도 이거 무슨 내용이지? 하고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문단을 잡고 1문단 내용을 중심으로 나머지 문단을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힘을 써야 되는 문단은 1문단. 왜? 1문단은 우리 모든 글의 역할, 즉 표지판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1문단을 읽고 길을 한번 잘 따라가보자. 그래서 1문단 같이 읽어봅시다. 기납은 현대 논리학에서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 즉 연역이 아니라 지금 기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기납은 현대 논리학에서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 즉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즉 앞에 나오는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한다. 모든 추론을 가리킨다. 기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가진다. 그러면 얘는 많은 사실들 중에서 하나로 줄이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관찰해서 새로운 사실을 추가, 하나의 결론을 내서 이거는 다른 데서도 다 쓰이게 하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이 특성으로 인해 기납은 근대 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기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들이 부딪히기도 한다. 그러면 지금 1문단에선 뭐가 나오고 있냐? 우선 기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납은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을 가리키고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특성을 가진다. 근데 여기에 이어서 뭐가 나오냐? 기납에 대한 논리적 한계가 나오더라. 그러면 일단 생각해야 될 게 이 지문 뭔가 기납에 대해서 말하고 싶구나. 근데 지금 기납의 특징도 나오지만은 뭐도 나오냐? 한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나중에 이 문단에 걸쳐서는 기납의 한계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도 계속 기납에 대해서 말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자, 1문단에서 도출 가능한 정보 찾아봅시다. 자, 선생님이 영상에서 답을 말해주기 전에 여러분들은 항상 영상 멈춰놓고 답을 적고 따라오길 바랍니다. 자, 현대 논리학에서 추론은 연역이 아니라 뭐죠? 그쵸, 기납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납이 뭐를 지니는 이유? 자, 기존 정보나 관사 증거 등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추가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는 뭐? 추가니까 지식이 확장되구나. 지식 확장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문단을 토대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그쵸. 기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들을 설명할 거다. 왜? 1문단 끝에 한계가 나온다고 말을 했으니까 다른 문단에 걸쳐서는 우리 한계에 대해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러한 문제, 즉 한계 문제에 대해서 기납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왜?
원래는 한 개 있으면 기납은 살아있을 수가 없죠. 왜? 한 개 있으면 안 쓰니까. 근데 지금까지 기납이 추론으로 쓰이는 이유는 이 한계를 극복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산문단 문두를 스캔하고 내용을 예측한다 봅시다. 자, 문두라는 거는 문장의 머리. 문장의 머리는 즉 첫 문장. 자, 우리 각 문단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 문단에서 문두를 왜 스캔하냐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으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시간이 진짜 없어. 모의고사나 수능치는데 시간이 없으면은 문두라도 스캔해서 그래도 대충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 문장부터 봅시다. 먼저 휴문. 지금 휴음이라고 사람이 한 명 제시됐습니다. 휴음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은 미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즉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먼저 휴음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휴음이 이 귀납이 정당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연의 일양성 한결같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러면 귀납은 한결같음이 전제되지 않을 수도 있나? 왜 이렇게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문단에서 예측되는 내용은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기 위한 조건이 귀납의 논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될 것입니다. 왜? 얘가 어쨌든 말하는 한계점은 이거를 극복해야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는 거니까 이 논리적 한계? 뭔가 동일한가? 한결 같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3문단 봅시다. 귀납의 정당한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서 라이엔바흐는 이 문제에 대한 현실적 구제책을 제시한다.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부터 한계가 나왔다. 근데 지금 누구? 이 라이헨바흐라는 사람이 구제책,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문단에서 예측되는 내용은 우리 이 문단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라이엔바흐가 어떻게 반박하는지, 어떻게 구제책을 제시하는지 나올 것이다. 다음 4문단 봅시다. 자, 귀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로 어떤 현대 철학자는 미결정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면 앞에서 동일 한결같은 어쩌고 나왔는데 이제는 또 미결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구나. 이것도 하나의 한계구나. 그래서 예측되는 내용은 귀납의 논리적 한계가 또 설명될 텐데 이에 대해서 근거와 함께 제시될 것이다. 그 다음에 5문단 봅시다. 그러나 미결정성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은 귀납을 과학적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계가 있다 했는데 왜 귀납을 인정하는 거지? 이 이유가 나오겠죠. 그래서 5문단에서 예측되는 내용은 3문단에서 설명한 문제 자체는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귀납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될 것이다. 왜? 귀납 말고 다른 좋은 거 있었으면, 엄청나게 좋은 거 있었으면 이거 쓰겠죠 당연히. 근데 왜 이렇게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납을 쓰는지 설명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읽기 중 활동 같이 볼 겁니다. 읽기 중은 우리 또 계속 이 문단부터 걸쳐 읽으면서 도출 가능한 정보 계속 같이 읽어볼 겁니다. 이 문단 같이 봅시다. 먼저 휴문, 사람 이름입니다. 휴문,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즉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은 선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 한 줄 요약하면은 휴미 뭐라 말했냐? 귀납 너 정당화되려면은 일양성 가져야 된다. 자연의 일양성 가져야 된다. 근데 이거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냐? 경험. 자, 여기를 통해서 도출 가능한 정보 같이 봅시다. 자,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가정되어야 된다? 자연의 일양성이 가정되어야 된다. 왜? 귀납이 뭐를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 가지를 관찰하고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추론한다 했으니까 귀납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도출 가능한 정보와 같이 봅시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온 세계와 미래의 세계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미래가 되어 세계를 뭐 해야 할 수 있어? 지금 과거랑 미래랑 똑같은지 아닌지는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경험. 즉,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 정당한 추론이다 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 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이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지금 귀납을 해결하기 위해서 A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A 역시 귀납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니 귀납 맞으면 당연히 A도 맞겠지. 근데 귀납이 틀리면은 결국 귀납을 통해서만 A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를 들면 이거 뭐냐? 너 바보야. 그러면 바보인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너 준비물도 까먹고 안 들고 왔잖아. 너 시험 점수 빵점이잖아.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 바보야. 이유 왜? 너 바보니까. 이러면 사실 이거 증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경험도 지식이므로 어떻게 된다? 이거는 결국 순환 논리다. 순환 논리.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귀납의 정당한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도출 가능한 정보와 같이 봅시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은 뭐에 의해서? 귀납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근데 우리가 X를 증명하기 위해서 X를 찾으면 이는 순환 논리라고. 순환 논리. 해결할 수 없다. 다른 걸 가져와서 말해야 되는데 너 바보야. 왜? 너 바보니까. 라고 하면은 너 이거 사실 무슨 소리야. 맞죠? 귀납은 자연의 일양성을 가정돼야 되는데 이 또한 뭘로? 귀납으로 정당화되니까 이거는 또 어떤 논리? 순환 논리라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 3문단 같이 봅시다. 귀납의 정당화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서 누구? 라이엔바흐라는 사람 나왔다 했습니다. 라이엔바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 구제책을 제시한다. 라이엔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한다. 무조건 일양적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휴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번. 자연이 일양적일 경우 그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귀납이 점성술이나 예언 등의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면은 자연이 만약에 똑같다, 동일하면은 당연히 찍어 맞추는 점성술, 예언보다는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미래에도 이럴 것이다. 똑같으니까 귀납이 성공적인 방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일양적이지 않다면, 동일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음을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다. 이거 무슨 소리냐. 자연이 만약에 똑같지 않더라도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안 똑같은데? 다른 것도 안 통한다고. 그러니까 귀납도 뭔가 써도 나쁘진 않을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출 가능한 정보 같이 봅시다. 자연이 일양적일 경우 귀납은 어떤 방법? 성공적이다. 근데 일양적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나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라이엔바흐의 논증은 기납의 정당화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왜? 원래였으면 일양적이어야만 기납 그래야 쓸 수 있지 라고 말해왔는데 지금의 라이엔바흐는 일양적이면은 좋은 거, 성공적인 거. 근데 일양적 아니더라도 성공적이다, 실패적이다. 그래, 실패 아니고 나쁜 거는 선생님 따봉이 잘 못 그려요. 나쁜 거는 아니다, 좋구나, 그래도 뭐 그럭저럭한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도출 가능한 정보 같이 봅시다. 라이엔바흐는 기납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연히 어떤 경우? 그렇죠, 자연히 일양적인 경우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나누어서 각각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꽤나 쓸만하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라이엔바흐는 기납의 정당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쵸? 완벽하진 않습니다. 왜? 자연히 일양적이지 않은 경우 정당한 추론 방법임을 증명하지 못했잖아. 그냥 나쁘지 않다라고 말한 거지 이거 무조건 써야 돼 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그나마 다른 방법보다 낫다는 소리입니다. 자, 4문단 같이 봅시다. 기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로 어떤 현대 철학자는 미결정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지금 앞에서는 일양적인 거 그리고 일양적이지 않은 경우 말해줬는데 이제는 미결정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 가령 상황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가령 몇 개의 점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점들을 모두 지나는 곡선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자, 점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두 개만 그리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직선으로,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직선으로 그을 수 있지만 점이 있을 때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래서 뭐가 맞고 틀린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즉 이거 뭐가 맞는지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즉 미결정성의 문제가 계속 제시되더라. 도출 가능 정보 같이 봅시다. 미결정성의 문제는 뭐를 통해? 가설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할 때 뭐가 나은지, 어떤 가설이 더 나은지는 예측할 수 없더라. 또 예측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음에 발견된 점을 예측할 때 기존에 발견된 점들만으로는 다음에 찍힐 점이 어디에 나타날지 확정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점들이 관찰 증거로 추가하더라도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이거 무슨 소리냐? 만약에 점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돼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다음 점 어디에 예측되겠어? 여기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다시 여기에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갈지 이게 이렇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더라. 많은 점들이 관찰 증거로 추가된다 하더라도 이거 무슨 소리냐? 여기 아무리 점들이 늘어나더라도 결국 여기 올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더라. 도출 가능한 정보 같이 봅시다. 미결정성의 문제는 또한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할 때, 예측할 때 어떤 예측이 더 나을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요약하면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로부터 얻은 여러 개의 가설이나 예측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결정 불가능하더라. 5문단 같이 봅시다. 그러나 미결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은 기납을 과학적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 생각해야지. 아니 지금 미결정성 해결 안 된 거 아니었나? 근데 왜 쓰지? 미결정성 가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기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확률을 도입하여 개연성이라는 기납의 특징을 강조하려고 한다. 지금 미결정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한다? 확률을 도입하더라. 확률을 도입해서 개연성이라는 기납의 특징을 강조하더라. 도출 가능한 정보 같이 봅시다.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은 귀납의 어떤 문제, 미결정성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지는 않았다. 자, 이에 따르면 우리가 말하는 이때의 이는 뭐다? 우리 지금 계속 확률을 도입한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확률 플러스 개연성. 이에 따르면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 즉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개연성은 확률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확률적 근거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거 무슨 소리냐? 원래는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는 0과 1의 문제입니다. 0과 1. 왜? 틀리면은 그냥 0% 확률, 맞으면은 그냥 100인 거지. 근데 지금 요 사이에 뭘 말해주고 있냐? 확률을 도입해서. 아니 뭐 30% 맞을 수도 있는 거고 70%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0과 1의 문제는 아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포용할 수 있더라. 이처럼 확률 논리로 설명되는 개연성은 일상적인 직관에도 잘 들어맞는다. 이러한 시도는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건 아니나 귀납은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서 그 지위를 지킬만 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지막 도출 가능한 정보 같이 봅시다.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은 귀납에서 여러 개의 가설 중 하나를 확실하게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어떤 가설이 더 나은지 어떻게 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더라. 자, 이러한 시도는 귀납에 개연성이라는 확률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자, 비문학은 여기까지고 우리 이제 문학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은 문학 고전시가 중에서도 시조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시조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갈래인데 조선을 대표하는 정형시인 시조는 조선 초기부터 창작되어서 형태가 조금씩 변해갑니다. 자, 그러면은 형태가 변함에 따라서 시조도 몇 개로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의 시조를 우리 평시조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거 평시조구나 할 수 있는데 조금 특이한 형태는 뭐뭐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시조의 형식 봅시다. 계속. 시조는 고려시대 중엽에 발생한 한국 전통시 양식 중 하나이고 조선시대 유행한 시가 양식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처음 만들어졌다 하면은 틀린 설명. 왜? 고려시대에 발생했으니까. 우리 그래서 고려시조라고도 많이 합니다. 고려 중엽에 발생해서 고려 말엽인 14세기경에 완성되었고 그리고 조선에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이제 국문학의 대표 관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시조의 형식 같이 봅시다. 사음부 율격의 3장, 6구, 45자 내외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장은 두 구로 끊을 수 있고 한 구는 3, 4조 또는 4, 4조. 그리고 사음보.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 자, 이거 무슨 소리냐? 선생님이랑 같이 그려봅시다.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은 초장, 두 번째 줄은 중장, 세 번째 줄은 종장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하나의 장은 두 구로 끊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끊을 수 있냐? 이렇게. 그러면 일단 덩어리 자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오더라. 근데 이 한 구 안에서도 어떻게 나눠지냐? 사음보로 나눠지더라. 즉, 요 안에서는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더 끊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총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니까 얘 사음보 되구나. 그럼 얘도 똑같이 사음보 되구나. 얘도 똑같이 사음보 되구나. 근데 3, 4조, 4, 4조라 하니까 글자 수가 3글자 4글자 아니면 4글자 4글자 이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이라 했으니까 종장의 첫 음보면 어디일까요? 한번 맞춰볼까요? 그죠? 여기입니다. 여기. 종장의 첫 음보는 여기는 무조건 몇 글자? 3음절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거 형식 같이 분석해 봅시다. 먼저 얘는 초장, 얘는 중장, 얘는 종장 이더라. 근데 뭐 우리가 총 6구로 구성된다 했으니까 하나, 둘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 그리고 3부로 끊어지니까 아 이렇게도 끊어지겠구나. 근데 3, 4조, 4, 4조라 했으니까 글자 수도 3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 말 없는 청산이요. 태 없는 유술로다. 값 없은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 이렇게 3글자, 4글자 끊을 수 있더라. 마지막으로 하나 또 해야 되는 게 종장의 첫음부 3글자라 했으니까 이 중에 라고 나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형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조의 종류 같이 봅시다. 시조는 우리가 제일 흔히 아는 거. 금방 선생님이랑 같이 분석했던 거는 평시조라고 하더라. 3장6구의 형태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근데 연시조는 뭐냐? 한 제목 아래에 두 수 이상의 시조가 엮인 거. 그러니까 평시조는 한 덩어리고 제목 하나. 근데 연시조는 한 두 덩어리 있고 제목 하나. 그러니까 평시조가 여러 개 들어있는 거, 여러 세트로 들어있는 거 바로 뭐라 한다? 연시조라 하더라. 자, 사설시조 봅시다. 평시조의 기본 3장체의 성격을 유지하나 그 안에서 어느 두 구 이상이 10자 이상 길어진 형태를 보이는 거. 장형시조, 길장자, 길다는 소리입니다. 조선 후기에 서민과 그리고 몰락한 양반들이 그리고 주로 사회 하위 계층에서 쓰이고 사회 비판이나 자신의 신세한탄 등 주된 내용을 하면서 풍자와 해악을 담는데 이거 무슨 소리냐? 원래는 평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으로 한 줄씩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초장 그대로 가고 중장이 길어져. 그리고 종장 가는 거야. 형식상 보면 초장, 중장, 동장 즉 3장의 형태는 유지하나 지금은 중장이 길어진 겁니다. 왜? 이거 너무 짧잖아. 나 지금 뭔가 내 신세한탄도 해야 되고 사회 비판도 해야 되고 할 말 많으니까 형태가 길어진 겁니다. 이런 거를 바로 뭐라고 한다고? 사설시조라 한다. 자, 우리 시조 작품 같이 봅시다. 자, 꿈에나 님을 보려 잠 이룰까 했더니 자, 지금 어디서 본다? 꿈에서 보더라. 왜? 현실에서 보기 어려워서. 새벽달 지새도록 자규성을 어이하리. 아, 지금 자규가 어떻게 하니까 내가 잠에 들 수 있다 없다? 없더라. 두어라. 또 3글자네. 단장충심은 너나 내나 다르리. 자, 단장충심은 뜻 같이 적어봅시다. 슬프도록 벅찬 봄기운. 아, 이거 무슨 소리냐? 아, 나 지금 꿈에서라도 임을 보고 싶다. 화자가 임을 보고 싶은데 그 장소 어디? 꿈에서라도 임을 보고 싶다. 근데 지금 자규성이라는 접동사 울음소리에 이입시켜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 두어라. 단장충신. 아, 나 지금 슬프도록 이 벅찬 봄기운은 너나 내나 다르리. 너는 이때 누구다? 바로 자규를 말하는 거다. 너랑 나랑 똑같다. 우리 지금 동일하다. 동일하다. 동질감을 느낀다. 그래서 작품 감상 같이 봅시다. 꿈에서라도 임을 보고 싶어하는 화자의 간절함 그리고 그리움이 나타냈다. 자신의 감정을 접동사의 울음소리에 이입시켜서 표현했더라. 동일하다 했으니까. 다음 같이 봅시다. 자,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니라셔 굽다 한 곡. 자, 눈을 맞아서 대나무가 휘어졌어. 근데 그거 굽었다 말한다 안 한다? 누가 굽었다 하냐? 안 한다. 그러면 휘어진다 안 휘어진다? 안 휘어진다. 즉 어떻게 된다? 훼손되진 않는다. 휘어지더라도 이거 굽은 건 아니야. 그냥 잠시 휘어진 거지. 자, 굽힐 절개라면은 눈 속에서 어떻게 푸르냐? 아무리 눈이 내리더라도
대나무 푸르다 안 푸르다? 푸르다. 아마도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내는 절개를 지닌 것은 너뿐인가 하더라. 자, 이 추운 겨울에서도 절개를 지켜냈어. 너는 누군데? 대나무 말하는 거겠죠, 대나무? 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정리하면은 대나무는 지금 어때? 눈을 맞아도 훼손돼, 안 돼? 훼손 안 돼. 그리고 눈 맞았다 해서 얘가 하얘져요? 안 하얘지죠. 푸르다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눈을 맞아도 훼손되지도 않고 푸르더라. 그러면은 눈 속에서도 얘는 꼿꼿이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더라 라고 지금 대나무를 예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감상 같이 보면은 자신의 굳은 지조를 뭐를 통해서? 대나무를 통해서 나 눈 맞아도 안 훼손될 거고 눈 맞아도 계속 푸르게 지낼 거다 라고 자신의 지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은 대나무를 너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의인화했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의인화. 그리고 상징법, 서리법들이 사용되었고, 자, 이때 누는 시련을 말하고, 휘어진 대나무는 압박받는 충신을 말합니다. 즉, 누는 뭔가 새로운 왕조, 그리고 나 대나무, 나 지금 지조 지킬 거야는 전 왕에 대한 이런 충신으로서의 본인의 모습을 보이는 거겠죠. 또 같이 봅시다. 말 없는 정산이요, 태 없는 유수로다. 지금 청산, 유수, 아 이거 다 자연 말하고 있네. 값이 없는 맑은 바람이요, 청풍, 주인이 없는 밝은 달이다, 명월. 자, 이 중에서 나 지금 아무 걱정 없이 늙을 거야. 아 그러면 지금 나가 있는데 요 주변에 뭐 있냐? 청산도 있고 유수도 있고 청풍도 있고 명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뭐야? 나 이렇게 많은 자연들 사이에서 나 아무 걱정 없이 늙어 죽을래. 나 자연 좋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 감상 같이 봅시다.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즐거운 삶을 노래한 시조이고, 그리고 대구의 방식을 사용해서 운율감을 형성한다. 대구는 우리가 같은 문장 구조의 형식이 반복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에 가서 보면은 뭐뭐는 없는 뭐, 없는 뭐, 없는 뭐, 없는 뭐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아 이거 대구법 쓰였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문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